가난한 집딸이었던 서연은 중매쟁이에 의해 거의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재벌가 외아들 서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장님이었죠. 준혁은 15년 동안 장님인 척 살아왔습니다. 계모 홍미선이 재산을 노리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며느리 이서연이 남편이 서류를 읽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당신, 눈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금고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이 부잣집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400평이 넘는 대저택.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고 차고에는 외제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준혁의 집이었죠. 가난한 집딸로 태어난 이서연은 이 집 앞에 서서 넋을 잃었어요. 여기가 제가 시집올 곳이라고요? 중매쟁이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 회장님 댁이에요. 서연은 38배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한숨만 쉬셨죠. 그러던 중 박 여사가 혼처를 소개했어요. 신랑이 눈이 안 보이긴 한데요. 재벌가 외아들이에요. 재산만 수천억 되래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저택의 응접실에서 서준혁을 처음 만났죠. 41살의 준혁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다만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옆에는 67세의 계모 홍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미선은 밝게 웃으며 서연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죠. 우리 준혁이가 눈이 불편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서연은 미선의 따뜻한 태도에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네. 며칠 뒤 두 사람은 호텔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에는 재벌가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만 해도 수억 원이었죠. 미선은 하객들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서연은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실만 50평이 넘었고 방만 8개였죠. 집사와 가정부까지 있었어요. 서연아, 여기가 너희 부부방이야. 2층에서 제일 큰 방이지. 미선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드레스룸, 욕실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은 감격했어요. 미선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눈이 안 보여서 늘 걱정이었는데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미선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됐죠. 문틈으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며느리는 그냥 시중이나 들게 하면 돼. 어차피 가난한 집 딸이잖아.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죠. 준혁이는 계속 장님으로 두면 돼. 그래야 내가 재산 관리하기 편하지. 어리석은 놈, 아직도 내가 진짜 어머니인 줄 알아. 미선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보였던 따뜻한 미선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던 걸까요? 옆에서 준혁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 준혁이도 잘 챙겨줘야 해.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네, 어머님. 서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준혁의 밥그릇에 반찬을 정성껏 담아주며 말했죠. 우리 준혁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 네, 어머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 챙겨줄게. 걱정 마.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나 완벽한 연기 같았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죠. 식사 후 미선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 일을 알려줄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혁이 방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다 내가 해야 해. 가정부는 아래층만 담당하니까. 미선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은 서연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가난한 집에서 왔잖아.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미선은 다시 밝은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며느리라 좋아. 준혁이 잘 챙겨줘. 그날부터 서연의 일과는 바빠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혁의 식사를 준비하고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요 하며 칭찬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하며 구박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은 준혁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재로 가고 있었는데 묘하게 자연스러웠죠. 계단을 오를 때도 한 번도 헛디딤이 없었어요. 마치 보는 것처럼.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님인데 저렇게 정확할 수가? 점심 식사 때 미선은 준혁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많이 먹어. 그녀는 직접 준혁의 입에 음식을 떠먹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혁은 담담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미선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엄마가 없으면 안 되지? 평생 엄마가 돌봐줄게. 서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모자 관계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미선이 외출한 사이 서연은 서재를 청소하러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준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준혁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보고 있었는데 마치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님인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 고개를 들었고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본 게 착각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돌아왔어요. 준혁아, 엄마 왔어. 그녀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혁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미선은 준혁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본 준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정말 읽고 있던 걸까? 옆에서 준혁도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낮에 서재에서 뭐 하셨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어요. 그냥 생각 좀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죠. 혹시 서류 같은 거 보신 건 아니에요? 서연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떻게 봅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얼마 후 서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선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래, 변호사. 준혁이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돼? 서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준혁이한테 넘겼잖아.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억울하지 않아? 미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늙은이 몇 년이나 모셨는데 죽으면서 아들한테만 다 준 거야. 날 완전히 무시했지.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이제 준혁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고 서류 만들어줘. 어차피 장님이니까 뭐가 뭔지 모를 거야. 미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조심스럽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오니 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당신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식사 중 미선은 준혁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혁아, 여기 서명 좀 해줘. 은행 관련 서류야. 무슨 서류인데요? 준혁이 물었어요. 미선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내 재산 관리를 엄마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대신 관리해줘야지.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미선이 내민 펜을 받아 서류에 서명했죠. 서연은 안타까웠어요. 저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시는 거잖아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미선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착하지? 엄마 말 잘 듣고. 그녀는 서연에게도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좀 쉬어. 고생 많았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에 미선이 백화점에 간 사이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미선의 서재를 조사했어요. 책장 사이에서 서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금융자산 이전 동의서 모두 준혁의 서명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 몇 년간 계속 서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준혁 씨 재산을 전부 시어머니가 가져가는 서류잖아.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일찍 돌아온 거예요.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아, 뭐해? 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서연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생하네. 준혁이 방도 좀 청소해줘. 며칠 후 마을 사람이 아닌 옛날부터 이 집에서 일했던 정원사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미선 여사 원래 주인 어른 간병인이었어요.
주인 어른이 편찮으실 때 들어온 사람이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재혼했어요. 주인 어른이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전 부인 잃고 아들은 눈까지 안 보이고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도련님 앞으로 하셨어요. 미선 여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죠.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의심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호사를 급히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미선 여사가 발견했다는데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미선 여사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주인 어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검은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미선 여사가 강력하게 반대했죠. 나이도 많으시고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다고. 서연은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럼 아버님도?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님 조심하세요. 특히 도련님을. 그때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원사, 뭐해? 일 안 해? 할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에게 정원사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심장마비였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서연이 물었죠.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저 정원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도 의심은 했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그런데 왜 제가 장님이잖아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 눈은 언제부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준혁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15살 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미선과 재혼하던 해였죠. 그럼 15년 동안? 네. 15년 동안 장님인 척했습니다. 준혁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저는 완전히 장님은 아니에요. 흐릿하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척하면 안 됐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요? 서연이 물었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미선이 제가 볼 수 있다는 걸 알면 저를 없애버릴 거니까요. 제가 미선의 나쁜 짓들을 봤거든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나쁜 짓들을요? 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 서류를 조작하는 것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더 볼 수 없는 척해야 했죠. 다음 날 밤 서연은 미선의 서재에 다시 잠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고를 발견했어요. 번호를 여러 개 시도하다가 준혁 아버지의 생일로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재산 이전 동의서 준혁 명의의 건물, 땅, 주식이 모두 미선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천억대 재산이잖아.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죠. 피보험자는 준혁, 수익자는 미선. 보험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났어요. 이건 준혁 씨가 죽으면 받는 돈이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었습니다. 준혁 아버지의 사망 당일 병원 기록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추정되나 혈액 검사 결과 이상 수치 발견. 추가 검사 필요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부검거부 유족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선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 밤에 뭐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물 마시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선은 의심스럽게 서연을 쳐다봤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들어가서 자. 준혁이가 걱정할 거야. 미선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준혁이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시어머니 방에 갔다 왔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위험한데. 금고를 열었어요. 거기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역시 제 재산을 전부 가져간 거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생명보험도 있었어요. 수익자가 시어머니예요. 50억 원이나 서연의 말에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망 당일 병원 기록도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했대요. 하지만 부검을 안 했고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미선이 그랬구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를. 서연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증거를 모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장님이에요.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준혁이 좌절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해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계획이었죠. 며칠 후 미선은 서연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아, 아니에요, 어머님.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미선은 믿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랑 무슨 얘기 많이 하던데? 뭐 하는 거야? 미선이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났어요. 그냥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서연이 변명했지만 미선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그날 밤 미선은 서연과 준혁의 방문 앞에서 엿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조심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장볼 테니까 집에 있어. 내 서연은 답답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미선이 외출한 후 서연은 재빨리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재산 이전 서류, 보험 증권, 병원 기록 모든 걸 증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닫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복도에서 미선과 마주쳤죠. 너 내 방에서 나오는 거야?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변명했지만 미선은 서연을 밀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확인한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내 금고를 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서연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어요. 찰싹? 감히 내가 내 물건을 뒤져? 뺨을 맞은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선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내가 뭘 받든 소용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아. 며느리한테 예절 좀 가르치는 중이었어. 미선은 즉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우리 아들,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미선은 준혁의 팔을 잡고 방 밖으로 데려갔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할 수가. 저녁 식사 시간 미선은 여전히 완벽한 어머니 연기를 했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었어. 네, 어머니 준혁은 담담하게 식사를 했어요. 서연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먹어. 오늘 고생 많았지? 미선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 후 미선은 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그 며느리 말은 듣지 마. 이상한 소리만 할 거야. 미선의 경고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혁은 서연의 방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죠. 미안해요. 제가 무력해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정원사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며느님. 할아버지는 정원 한 구석으로 서연을 데려갔어요. 주인어른 돌아가시던 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선 여사가 주인어른 방에서 나오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약병 같았는데 제가 자세히 보기 전에 숨기셨죠?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그 약병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쓰레기통에서 봤어요. 빈 약병이었는데 라벨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아마 보관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따로 챙겨뒀거든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보관실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빈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찢어져 있었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죠. 디곡신 심장약? 서연은 약병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며느님. 미선 여사가 알면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에게 약병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거래요. 준혁은 약병을 만져보며 물었어요. 디곡신? 이게 뭔가요? 심장약이에요. 근데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대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선이 아버지한테 네. 아마도 심장약을 과다 투여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미선이 눈치채면 준혁의 말에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비밀리에 준비해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금고에서 찍은 사진들, 약병, 정원사 할아버지의 증언. 하지만 미선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준혁아, 요즘 내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준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내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미선이 경고했어요. 네, 어머니. 준혁은 순순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서연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및 구석구석 살폈어요. 다행히 서연은 증거들을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준혁의 서재 책장 뒤편이었죠. 미선은 그곳까지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 가다가 준혁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준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내려놓은 채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초점이 있었죠. 서류를 훑어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역시 보이는 거였어.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확실해졌죠. 준혁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서연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들어오세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저를 지켜보는 거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당신이 정말 장님인지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장님은 아니에요. 흐릿하게는 보입니다. 준혁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는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서류 같은 건 읽을 수 있죠. 준혁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연이 물었어요. 미선이 제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제가 몰래 조사한 거죠. 서연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수천억 원이 넘어요. 제 명의였던 건물, 땅, 주식 모두 미선 명의로 바뀌었죠. 우리 이걸 증거로 써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데 미선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에 좀 가려고요. 준혁 정기 검진이 있어서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미선이 나서자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차 안에서 미선은 계속 두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료실까지 따라왔어요. 다행히 서연은 미리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뒀습니다. 오늘은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럼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미선이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진료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이네요. 그리고 이 약병과 병원 기록 살인 혐의까지 가능합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진행하죠.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재산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아버님 사망 건은 재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상대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변호사의 경고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미선을 만났어요. 검사 다 했어? 네, 어머님. 이상 없대요. 그래, 다행이네. 미선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선은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미선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거였죠. 이게 무슨 짓이야? 미선이 소환장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준혁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한 거야? 미선이 소리쳤어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또렷한 초점으로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내가 눈이?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네. 저는 15년 동안 장님인 척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15년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왜 속인 거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미선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준혁의 대답에 미선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위해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다 알아요. 준혁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준혁은 냉소를 지었어요. 증거요?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방에서 들고 나온 약병. 디곡신 과다 투여의 증거요. 미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원사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제출했죠. 준혁의 말에 미선은 패닉에 빠졌어요. 안 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재산을 횡령한 증거도 다 있어요. 금고에 있던 서류들 전부 복사해뒀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미선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와 재혼하면서부터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봤어요. 서류를 조작하는 것도 봤고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장님이었으니까.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참았어요. 증거를 모으면서요. 준혁의 말에 미선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미선이 소리쳤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이용했을 뿐이죠.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홍미선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산 횡령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선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 놔줘. 나는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아, 제발 엄마를 도와줘. 미선이 준혁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준혁의 말에 미선은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널 꿰었어. 미선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욕심과 범죄 때문이에요. 경찰차가 미선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대저택은 조용해졌죠. 준혁과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끝났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유로운 삶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도련님 잘하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움이 컸어요.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의 증언과 약병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피해자의 혈액에서 디곡신 과다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감식관이 보고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미선 씨의 지문이 약병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이 덧붙였죠.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미선은 구치소에서 계속 부인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억울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산 횡령건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미선이 준혁 명의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꾼 서류들이 모두 나왔죠. 총 횡령액이 3,500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가 발표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렸고 심지어 장인을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중형을 받을 겁니다. 최소 20년 이상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대가죠. 서연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요.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재벌가 계모의 살인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준혁과 서연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홍미선은 재산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증인으로 정원사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서 약병을 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돌아가셨죠.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피고인을 관찰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후 제 재산을 빼돌리는 모든 과정을요. 하지만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력이 약해서 증거를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죠. 미선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장님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관찰할 수 있었나요? 저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죠.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고 미선의 범죄는 점점 명백해졌죠. 재판 마지막 날 미선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자란 제가 부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혁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재산이 아들한테 가 있다는 걸 알고 화가 났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약을 과다 투여해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재산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장님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5년 동안 그 아이가 절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미선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홍미선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 재산 횡령죄로 징역 10년 합산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횡령한 재산은 모두 피해자 서준혁 씨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끝났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혁은 구치소에 있는 미선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대면이었죠. 유리 너머로 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왜 왔어? 미선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은 제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15살 때부터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약을 바꾸는 것도 봤고 서류를 조작하는 것도 봤어요. 모두 다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해도 누가 믿겠어요? 시력이 약한 15살 아이의 말을요. 그래서 참았어요. 15년 동안 장님인 척하면서 모든 걸 지켜봤죠. 준혁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그날 밤도 봤어요. 약을 들고 나오는 걸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준혁은 미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았어야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얻으려 한 게 잘못이에요.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당신이 보여줬어요. 준혁의 말에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반성하며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준혁은 돌아서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둘만의 인생요.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쓸까요? 일부는 아버지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쓰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혁의 재산이 정당하게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횡령했던 3,500억 원의 자산이 모두 준혁 명의로 복구됐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 것이네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당신 거였으니까요. 서연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여기 건물 12채 토지, 50필지,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총 자산 가치가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구나. 미선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해뒀단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거라. 아버지는 항상 널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서연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서연의 위로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대저택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죠. 여기서 계속 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집에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에 집을 구했어요. 200평 정도의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대저택보다는 작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여기 좋은데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준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꼈던 물건들. 이건 새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도 도련님 따라갈게요. 주인 어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없었으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사하는 날 대저택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이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 집에 정착한 두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강변을 걸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저도요. 시집살이 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아버지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명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에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고인의 뜻을 잘 이으셨어요. 준혁은 답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도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과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다니. 서연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의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죠. 선생님 덕분에 시어머니랑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전 그냥 제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준혁의 장학재단도 점점 커졌어요.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준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준혁이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연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서로 사랑하며 남을 도우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요. 준혁의 대답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서연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죠.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 잘 쓰고 있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학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20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묘 앞에 앉아 인사했어요. 아버님, 저는 서연이에요. 준혁과 결혼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준혁을 만나서 감사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25년 형을 받았죠. 아버님께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아갈게요. 준혁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서연이 물었어요. 시어머니 미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성하며 살고 있겠죠. 준혁이 답했습니다. 사실 미선은 교도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형기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홍미선 수영자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미선은 놀랐어요. 누가 자신을 찾아올까? 면회실에 가니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이 물었어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왔습니다. 수영자님과 상담하고 싶어서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상담? 나한테 무슨 수영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요? 미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유한 삶을 꿈꿨죠. 그래서 준혁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재산이 아들한테 가 있다는 걸 알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몇 년을 돌봤는데 그래서 그분을 없애버렸어요. 약을 과다 투여해서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하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어요. 네, 매일 후회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악몽 같아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과 서연의 삶은 더욱 안정됐어요. 장학재단과 상담센터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당신 저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2달째래요. 준혁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에게 아기가.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손주를 보게 되셨으니까. 서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고통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축복이었죠. 임신 기간 동안 준혁은 서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요. 천천히요. 괜찮아요. 아직 초기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준혁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당신도 아기도 모두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아기 방을 정성껏 꾸몄어요. 여기가 우리 아기 방이에요. 예쁘다. 서연이 방을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벽에는 귀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 아기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테니까요. 드디어 출산 날이 왔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에서 준혁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제발 아내와 아기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준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잠시 후 서연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어요.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딸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서연이는 어때요? 희망의 희자로요. 우리에게 온 희망이니까요. 좋아요. 서연이. 며칠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아기를 보러 왔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주인 어른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아기를 안고 섰어요. 아버지, 손녀예요. 연이라고 지었어요. 잘 키울게요. 아버지처럼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요. 준혁의 말에 서연도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요. 세 식구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 연희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우리 연희 공주님, 돌 축하해요.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한복을 입고 예쁘게 웃고 있었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희 앞에 여러 물건들이 놓였죠. 실, 돈, 책, 마이크.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책을 잡았습니다. 와, 책을 잡았어요. 학자가 되겠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 똑똑하네. 아버지 닮았나 봐. 당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서연이 남편을 놀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잔치가 끝난 후 준혁은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죠. 정말 긴 시간이었어.
장님인 척하며 살았던 나날들, 미선의 악행을 지켜보던 고통,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여정.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 준혁은 딸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뭐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우리가 정말 멀리 왔구나 하는 생각이요. 당신 덕분에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희는 3살이 되었고 준혁과 서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5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죠. 서연의 상담센터도 지점을 3곳이나 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신,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대단하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니까요. 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미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피고인 홍미선은 복역 중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일부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선에 대한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과거일 뿐이죠. 그래도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인데 상처는 이미 치유됐어요. 당신과 연희가 있으니까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요. 5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준혁과 서연은 40대 중반이 됐어요. 장학재단은 이제 해외에도 지점을 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는 거였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재단이 정말 대단한 거래요. 연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나중에 좋은 일 많이 해야 해.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나도 커서 아빠처럼 착한 일 많이 할 거야. 연희의 말에 준혁과 서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연희도 함께 갔죠. 할아버지, 연희예요. 제가 학교 들어갔어요. 연희가 묘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연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서연도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준혁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연희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버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연희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 응, 정말 착하셨어. 그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 거야. 연희의 말에 준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10년의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모범수로 잘 지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은 복역 중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도소 내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교도관이 보고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고민 끝에 가석방을 승인했어요. 미선은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살아야 하나 미선은 막막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준혁에게 돌아갔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던 어느 날 미선은 서연의 상담센터 팸플릿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 이서연 소장. 준혁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미선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미선은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서연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미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며느리. 둘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 미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맞기도 하고 욕도 하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서연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 예전처럼 부유하게는 못 살지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준혁이는 잘 지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있어요. 딸이 그래. 그렇구나.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손녀를 볼 자격은 없겠지. 어머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다르게 사실 수 있잖아요. 서연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이 상담센터를 나간 후 서연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요. 네, 진짜요? 준혁은 놀랐습니다.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고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연이 위로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준혁은 미선이 일하는 복지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미선의 모습이 보였죠. 많이 늙으셨네. 예전에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만날 수 없어. 집에 돌아온 준혁은 서연에게 말했어요. 오늘 미선을 봤어요. 멀리서요. 어떠셨어요?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이.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용서는 천천히 해도 돼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준혁은 드디어 미선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복지관을 찾아갔죠. 준혁? 미선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았어요.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들어주었죠. 내 아버지를 죽인 것, 내 재산을 빼앗은 것, 너한테 거짓말한 것,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10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날 원망하는 꿈을.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힘들었어요. 장님인 척하면서 당신을 지켜보는 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 때문에 내 청춘이 다 망가진 거잖아.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아내도 만났고 딸도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준혁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딸 내 손녀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희의 사진이 화면에 떴죠. 예쁘다, 정말 예쁜 아이구나.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봤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50대가 됐고 연희는 중학생이 됐어요. 미선은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혁 가족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연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우리 연희 정말 똑똑하네. 미선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미선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혁 가족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선도 함께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은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녀의 울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묘소를 나서며 연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올 거지? 그럼 자주 와야지.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데려올 거야? 연희가 미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도 같이 오자. 미선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연희는 피아노를 치고 준혁과 서연은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15년간의 거짓과 고통을 넘어 준혁과 서연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 진실과 용서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준혁은 계모의 나쁜 짓을 지켜보며 15년을 장님인 척 살았지만 끝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시집살이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죠. 미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준혁처럼 15년 동안 장님인 척하며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미선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